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AGI 들어보셨죠? AGI. 혹시 어려우시면 슈퍼 인텔리전스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 인간의 능력을 모두 다 갖추고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체화한 어떤 존재, 로봇 같은 존재가 곧 등장한다는 얘기를 뉴욕타임즈의 에즈라 클라인 팟캐스트라는 데서 미국의 이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미 그런 AGI 금방 온다는 거 알고 있다, 이 얘기. 또 강정수 덕커 총괄 에디터님 모시고 오늘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즈라 클라인 쇼라는 이 팟캐스트는 꽤 유명한 거죠. 엄청나게 유명한데 네. 여러분 에즈라 클라인은 정말 20대 때 블로거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글을 너무 잘 써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을 하다가 2014년에는 여러분 폭스 말고요, 우파 언론이 말고 복스라는 데를 창업을 해서 복스. 네, 에즈라 창업을 클라인이 해. 복스 창업. 네, 공동 창업자죠. 거기를 창업해서 젊은 나이에 그 당시 2014년 그것도 30대 안전 초반에 창업해서 성공을 해서 팔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은 다시 뉴욕 타임즈에 로 들어가서 에즈라 클라인 쇼라는 것을 주로 인용을 하고 칼럼들을 쓰는데요. 여러분 작년부터 해서 미국의 흔히 말하는 여성들에게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인데 이 에즈라 클라인 팬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즈라 클라인에 대해서 뭐 이 지적 매력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하면 이 에즈라 클라인 쇼가 지적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다 할 정도로 뭐 다른 미디어에서도 에즈라 클라인 현상이라고 좀 할 정도로 특히 여성 팬들에게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는 것은 2024년이 아닙니다. 2023년 여름에 재작년. 예. 칼럼을 써서 바이든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나와야 된다. 바이든 나이 너무 들었다. 바이든 정치는 잘했지만 그런 나이로서 뭔가 정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조기 후보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재작년에 그 얘기를. 네, 2023년에 이미 여름에 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너무 빗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부각을 못 내키겠다.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기에 해리스로 임명을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던. 그때 바꿨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에즈라 클라인은 미국 정치에서도 영향이 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좌파 계열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 벤 뷰캐넌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벤 뷰캐넌이요. 예, 벤 뷰캐넌하고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벤 뷰캐넌이 누구냐면은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 AI 특별 고문. 그래서 백악관에서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을 다 총괄했던 사람. 그럼 요즘 말 트럼프 정부식으로 하면 AI 짜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이 지금 특별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AI와 가상화폐가 추가됐을 뿐인 것이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고 이걸 하면서 에즈라 클라인과 벤 뷰캐넌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벤 뷰캐넌이 파악하기도 맞는 얘기고 에즈라 클라인에도 맞는 얘기가 뭐냐면 트럼프에게 이미 보고가 됐다는 건데 2027년 아니면 2028년 앞으로 2, 3년 안에 AGI가 가능하다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뭐 엔스로픽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계기로 해서 AGI가 오는 것을 여기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이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이것에 의해서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경제라든지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반추 삼았을 때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은 옳았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과 성찰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하면서 이제 AGI가 기정사실로 하고서 여기에 대한 디베이트를 하지 않아요. 논쟁을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세계와 과거 자신들이 민주당이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사실은 대단히 많은 시사점이 있으면서 3월 4일 날 이것이 공개됐는데 이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앞으로 AI에 대해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AGI가 또 갖고 올 어떤 산업적인 위험, 국제 정세의 위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 촉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AGI 하면은 뭐 대단한 인공지능, 하여튼 초월적인 존재 이런 느낌은 있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되려면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AGI를 얘기하나요?
그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AI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지적인 작업을 다 할 수 있다. 인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인지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인지적인 이게 작업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이나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인지적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천재적인 수준의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수준의 인간의 인지 작업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AGI는 규정이 되고 있는데, AGI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명의 AI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AGI가 무엇이냐 했더니 100개의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GI를 학술적으로 지금 정의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이걸 길게 논하는 책은 한국에는 한상기 박사님이 쓰신 AGI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평균 수준의 인간이 하는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은 수준이라고 AGI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요새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것도 내놓고 그랬는데 리서치 대신해주는. 그럼요. 연구조교죠. 이것도 사실은 AGI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는 길로 있다라는 거고, 딥 리서치도 내놓고 하면서 지금 다음 단계에 준비하고 있는 것, 뭐 사실은 뭐 이런 연구들 많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연구진들이 하면서 AGI의 불꽃을 보았다, 희미한 불꽃을 보았다, 뭐 이런 논문도 이미 있고요. 그래서 AGI에 대한 것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에선 미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이 흔히 말하는 4인을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금 감싸고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비드 섹스라고 하는 지금 AI와 가상화폐 짜르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외부에 과거에 넷스케이프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그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정기적인 자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뉴욕타임즈하고 얘기를 크게 인터뷰를 해요.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 왜 실리콘밸리가 민주당의 등을 돌렸는가.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벤 뷰캐넌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AI의 이 AGI를 믿지 않았고, 당시에는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 믿지 않았고, AGI에 관련된 이 국제 정세의 위험성과 가능성들을 믿지 않으면서 속도를 느리게 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돌아서게 했다는 인터뷰도 하고, 이 얘기를 또 여기서 에즈라 클라인하고 나눕니다. 그때 대화가 어땠는지. 그다음에 제이디 벤스, 이 네 명은 AGI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제가 여기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효과적 가속주의로 입장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도지가 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지금 에즈라 클라인이랑 요 지금 쇼에도 도지 얘기가 대단히 길게 나와요. 그러면서 도지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AI 정부로 전환하는 건 너무 느릴 수밖에 없다.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적 파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들 4명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에즈라 클라인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다 파괴하고 정부를 새로 지으면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파괴하면서 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보면서 지금 도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에요. 중국이요? 그러니까 지금 AGI는 미국만 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벤 뷰캐넌이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A를 총괄했던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먼저 AGI를 만드냐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 상황에서. 왜냐하면 AGI를 누가라는 거 어느 국가가죠. 자, 미국이 먼저 할 것이냐, 중국이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AGI로 갈 거라는 걸 알았지만 AGI가 몇 년도에 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다 고급 칩 수출을 막았죠. 엔비디아 칩 못 사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느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벤 뷰캐넌에게 물어봅니다. 에즈라 클라인이 그게 효과적인 정책이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믿는다. 효과적이었다고 묻는다. 느리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팁시크는 뭐냐라고 이제 에즈라 클라인이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효율적인 걸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발전에는 투 트랙이 생겼다. 하나는 그냥 큰 풍부한 컴퓨팅 파워를 쓰면서 비효율적이라도 빨리 가서 퍼포먼스를, 성능을 증대시키려는 하나의 길이 생겼고, 효율적으로 가는 길이 생겼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았겠냐. 하지만 느리게 만들지 않았냐라는 조금 궤변 아닌 궤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에즈라 클라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미있는 얘기인데,
망가지지 않게 위해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보다 망가지고 나서 고치는 게 더 낫다. 아, 그래요? 이 얘기에 동의하시느냐?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안전과 기회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그러니까 미국의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에즈레클이 물어보니 뷰캐넌이 자기가 늦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안전과 균형, 기회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아, 바이든 정부 정책을 지금 반성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철도의 도입 역사를 얘기해요. 철도가 사고가 많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철도가 좀 더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타면서 철도가 대중화됐고 기술이 발전했다. 모든 건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그것처럼 조금 더 AI에 대한 불안감들이 국민들의 정서가 크니 불안감을 없애주면 훨씬 더 AI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AI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이것이 일자리를 대체한다 뭐 이런 것이 있으니 네네. 안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주면 네네네. 훨씬 AI가 더욱더 좋게 발전할 그렇죠. 거라고 이 사람은 믿었던 거고 그런데 또 하나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그럼 중국을 그렇게 느리게 하고 우리도 느리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에즈라 클라인하고 이제 논쟁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보다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벤 뷰캐넌은 중국은 뼛속까지 독재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독재주의 국가보다 AGI를 미국이 먼저 가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에즈라 클라인 이슈는 지금 뭐냐면 AGI를 기정사실화고 했을 때 AI는 어차피 2, 3년 안에 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AGI 정책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 트럼프 행정부를 막 비판하는 거 아니네요. 오히려 네. 자기들이 했던 거를 바이든 정부 반성하고. 반성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도 보면서 그러니까 안전과 기회, AI가 가져다 줄 기회를 보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문제다. 그러니까 안전하면 기회가 안 오고 기회만 하면 안전을 다 뒤처지고 이런 건 이분법적으로는 건 문제지만 지금 사실은 속도가 중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좀 더 크게 생각했어야 한다는 뉘앙스네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왜 중국이 이렇게 쫓아올 줄 몰랐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규제를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뭐 정치학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저는 딱 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미국이 원래 초강대국이고 중국이 따라오는 형국인데 네. 미국이 AGI를 먼저 가지면은 세계가 더 안전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그래도 뭐 초강대국 하나가 완전히 다 지배하는 게 더 안전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소개해 주시죠. 무슨 얘기인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건 투키디데스라는 건 되게 그 그리스 고대에 있었던 역사학자고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한 것은 2017년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레임스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정립을 했어요. 그레이엄 앨리슨. 네, 그레이엄 앨리슨이. 유명한 정치. 네네네. 투키디데스는 뭐냐면 이 역사학자가 볼 때는 뭐냐면 과거에도 이런 이 기존 패권 국가가 스파르타예요. 그리고 신흥 강대국이 아테네입니다. 아, 고대 그리스. 고대에서 스파르타가 기존 패권 국가인데 신흥 강대국이 성장하면은 기존 패권 국가는 걱정되고 불안해서 얘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신흥 강대국도 저 기존 패권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해서 대부분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했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100여 건의 사건을 보면서 사실 90% 정도는 다 전쟁 났다. 그러니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AGI가 빠지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일한 예외가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었다. 하지만 거의 전쟁 수준으로 갈등을 했었고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국지전적으로는 많은 갈등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AGI를 매개로 한 것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벤 뷰캐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즈라 클라인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AGI가 가져올 이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갈등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빠지게 되면은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막는 것은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 무조건 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인정하면요, 우선 미국이 더 빨리 가서
미국이 지금 애매한 것은 기존 패권국도 아닌 거예요. AGI를 못 가지면 못 가지면 완전히 추월을 당해버리는. 네, 추월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더 다른 갈등으로 더 심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AGI를 미국이 먼저 가야 된다는 거에 둘이 동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2027년과 28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이죠. 네. 여러분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는 길게 봐서 3년 안에는 AGI가 탄생한다라는 거고 미국은 이걸 위해서 가속주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인사하고 민주당 좌파의 가장 유명한 언론인이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AGI가 기정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들이 독특한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신기술들은 미국 국방부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핵무기 발전도 맨하탄 프로젝트도 미국 국방부가 한 거고, 그다음에 우주 프로젝트도 나사가 했지만 사실은 국방부의 주도하에서 나사가 만들어졌던 거고, 여러분 인터넷도 처음 만들어진 건 국방부가 만든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 지금 있는 반도체의 모든 것도 국방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 그런데 AI만 국방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했으면 뭔가 제어를 하면서 못 빠져나가게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예를 들면 벤 뷰캐넌은 오픈소스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AI에. 오픈소스로 가면은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픈 가중치라는 뭐 독특한 개념을 하는데요. 즉, 뭐 예를 들면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는 답변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걸 어떻게 막았는지 요 정도는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안전성과 관련된 거는 공개하는 건 동의하지만 소스를 다 공개를 해버리면 중국이 쫓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I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국제 정세를 가르는 이러한 것에서 오픈 소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심지어는 벤 뷰캐넌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오히려 이러한 안전을 강조하고 안전 검사 받은 것을 자기네들에게 통보해 주길 원했고 미국 국가 내에 AI 안전 연구소라는 것도 아예 만들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색깔을 규정했던 거고 이것이 실리콘밸리가 바이든 민주당의 등을 돌리게 됐던 계기가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좀 뭐랄까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게 예를 들면 미국이 엔비디아 칩 중국에 수출 못하게 하면서 그래 뭐 그 기술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되니까라고는 많이 생각했지만 AGI가 오고 있고 엄청난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날 건데 그거를 중국이 먼저 가지면 안 되니까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몰랐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상당히 고위층들이 바이든의 AI를 총괄했던 사람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쪽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확인을 해주고 뉴욕타임즈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엔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걸 얘기해요. 초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정책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AGI 시대가 온다라는 것. AGI 시대가 온다. 그렇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대단히 달라진 것은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사이버 공격을 해올 때 인간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해와서 뭐 은행 시스템이라든지 행정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먼저 AGI를 가고 그 AGI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2024년 11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클로드를 쓰시는 엔스로픽과 팔란티어가 합작해서 미국 국방부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안드릴이라고 하는 AI 무기시 스타트업과 오픈AI가 협업을 해서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2월 달에 구글 인공지능을 국방에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 있는 이러한 AI를 만드는 대형 기업들이 지금 국방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민주당 행정부였던 공화당 행정부였던 대단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2월 달에 있었던 파리에서 열렸던 이 AI 서밋에서도 유럽도 가속주의를 선택한다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대단히 가속주의가 지금 앞으로 2, 3년 동안은 미국도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고요. 중국은 당연히 가속주의를 내고 있고 유럽마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가속주의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세계가 AGI를 향한 가속주의로 나간다는 부분에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AGI를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우리 않아. 방송에서도 한번 그러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전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AGI에 대한 정의도 없는데, 네. 근데 우리가 정의가 좀 막연하더라도 최소 합의를 하더라도 정말로 AGI가 인지 능력에서 인간과 비슷해주는 평균 수준이나 비슷한 수준이 올 수 있는 것이 2, 3년 안에 온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를 저도 한번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걸 한번 가설로서 인정한다라면 네. 어떻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산업 정책이 바뀌어야 될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준비는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민간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다른 반도체나 뭐 그 전에 다른 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국방부에서 시작돼서 네. 민간으로 오히려 넘어온 게 많은데 지금은 아까 근데 안두릴이나 팔란티아 이런 거 보면 민간에서 시작됐는데 오히려 국방부로 넘어가서 네네네. 영향을 주는 네네. 모습인데 이거 이러면 그 아까 예를 들어서 네. 벤 뷰캐넌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 다시 이걸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았다. 기회에 대해서 토론하지 AI가 않았다.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하지 않았던 건 자기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뭐냐면 이 근처 하여튼 그 버지니아에 있는 하여튼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이버 안전 담당 교수예요. 아. 그리고 이제 런던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그때도 사이버 안전을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중심에 사이버 안전과 그것의 국가 간의 대립 갈등 이쪽 전문가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안전을 조금 더 강조했던 것 이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 안전을 해주는 것이 더욱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을 규정을 정부가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AI가 대중화될 거다.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인정을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정을 하고 정부가 이렇게 안전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생각을 했던 거고,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대중국 정책이었고, 정말 민주당은 시진핑을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칩을 수출을 반대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논쟁도 요즘 많아요. 포린 폴리시라든지 포린 어페어라든지 미국의 이쪽 언론들 보면은 반도체 수출은 그러니까 중국을 도와준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흔히 말하는 이 소부장이라든지 네.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ASML이라든지 공장 기술 이거를 더 강력하게 막았어야 되고 아. 중국이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TSMC에 의존하게 해야 됐다. 아. 근데 중국에게 자꾸 독립해라고 메시지를 준 거다. 아. 원래 독립하려고 하고 있었던 중국에게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칩을 수출 스스로 안 만들으라고 하니까. 압박을 너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하웨이 칩을 지금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준 거는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칩을 억제하기보다는 칩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됐어야 됐고 오히려. 칩을 못 만들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막. 중국이 AI 칩에서도 독립하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AGI,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 일자리 다 없어지겠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 미중 대립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이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거기 나와요. 네, 이 나오면서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AGI를 또는 AI를 노동자 친화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벌써 뭐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줄었다는데 코딩 다 자동화된다고 막 얘기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회로 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지금 코딩을 100%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2명이 하던 걸 1명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1명의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100명 필요했다면 200명, 300명 필요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업종별로 영향을 미치지 뭐 모두 다 인간의 일자리를 미치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지금 100명 있다면 네. 앞으로는 이 100명이 하는 일은 사실은 5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10배가 더 필요해지면 500명이 필요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개발자의 숫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기술 사회로 가기 때문에 다만 걱정되는 건 예를 들면 마케터 얘기를 들어요. 그걸 바이든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마케터를 줄이지 않겠지만 스타트업에서 AI에 기반한 마케터 기업이
마케팅 기업이 등장하면 여기에는 마케팅 숫자가 적을 거다. 근데 이 회사가 대기업을 이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제일기획 같은 데를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 일자리가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AI가 잘하면서 이 부분에서 굳이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마케팅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 곳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 곳, AI를 통해서 시장 사이즈가 커지느냐, 시장 사이즈가 커지지 않느냐. 이것이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의학도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의사요? 그러니까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제약이죠, 특히. 제약과 관련돼서 우리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AI 도움반에서 가속화되면 임상 실험들도 단축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쪽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는 늘어난다. 인간이 더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을 치료하게 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발전하게 되면 의료 산업이 커지게 된다. 여기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벤 뷰캐넌은 얘기를 말하자면 하거든요. 더 좋은 약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게 된다. 네, 이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부분에 동의해요. 시장이 커지는 곳에서는요. 일자리가 100%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에즈라 클라인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하지만 시장이 그대로 있거나 축소되는 경우 여기에 AI가 들어갈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박사님 잘 하시는 얘기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자동차 완전히 자율주행화되면 운전사 일자리는 그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없어지죠. 시장이 그건 시장이 안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될 경우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기 자가용을 안 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하거든요. 자가용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로 갈 거다. 언제든지 내가 탈 수 있는 차들이 택시처럼 존재하는데 그 비용이 대중교통 비용이면 누가 차를 사겠느냐. 그리고 주차를 해놓는다는 게 가장 아까운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이 가장 아까운 거는 자동차 타는 시간보다 주차하는 시간이 10배 더 큰데 맞아요. 20배 더 크고 30배 더 큰데 주차를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궁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아직 뭐 누가 맞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자기 차를 갖고 싶은 사람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하지만 근데 우리가 기준을 명확하게 이번에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성장하느냐 AI 때문에 AI 때문에 시장이 축소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자리는 불균등하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등하게 올 일자리들 중에서 특히 불이익을 당할 일자리를 먼저 우리가 좀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걸 바이든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 재교육이 필요하다. 전 국가에서 전면적인 재교육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는데 바이든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재임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대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막판에 얘기를 했는데 이미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의회가 할 일이고 다음 정부가 할 일이다. 근데 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놔버리셨구나. 놔버린 거예요.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국민들의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국민 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또 바이든이 기본소득은 또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본소득제 얘기 나와요. 예, 기본소득도 반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일을 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이 또 국가의 책무다. 이게 우선이지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두 번째 문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교육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먼저 우선순위지 기본소득을 우선이라는 거는 조금은 정치인들이 하는 이런 표를 생각하는 발언이지 사실은 올바른 행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거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만나고 싶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인간이 이렇게 보람이 생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게 논의돼야 될 게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대해서 불균등하게 AI가 영향을 미칠 테니
특히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 속에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통해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쪽으로 그들을 이동시키게 만드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노동에 대한 관점은 명확하네요. AI가 일자리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 네. 많이 그래도 네. 많이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1시간짜리가 넘는 건데 어허. 텍스트로도 다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로도 다 냈는데 다 요즘 저도 딥L로 번역해서 봤습니다. 정말 이게 들으신 건 아니고. 네네 24장짜리인데 아. 정말로 제가 보기엔 꼼꼼하게 저희 정치권에서 사회에서 AI와 관련돼서 고민할 바들을 다 적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인들에겐 필독서로 네네네. 추천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 네. 지금 어쨌든 AI는 독점 이슈가 그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민간에 맡긴다고 그러면은 뭐 구글이든지 오픈 AI든지 이런 독점 기업이 나중에 다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혹시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는 지금 중국하고의 대결이 더 중요한 거고 물론 이제 더욱더 왼쪽에 있는 표현이 더욱더 왼쪽에 있는 리나칸이 사실은 최근에 저도 그거는 읽고 공정거래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이 AI와 관련해서 딥시크 이후에 뉴욕타임즈에 사설을 썼어요. 오피니언 안에다가. 그래서 리나칸이 이제 리나칸. 걱정하면서 리나칸 지금 그만뒀나요? 네, 그만뒀고 사임했죠. 그 바이든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하고 사실 임기가 조금 남았는데 네. 자기가 저기 트럼프랑 걸림돌 내기 싫다. 아. 그래서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사임을 했습니다. 아직 30대죠? 네, 아주 30대 아주 근데 정치할 것 같아. 근데 리나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빅테크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잖아요. 하면서 AI와 관련해서도 그 사실은 좀 리나칸은 논쟁을 좀 일으켰어요. 딥시크 봐라. 너네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안 해도 잘하고 있는데 너네 그렇게 거대하게 하려고 하면서 다 막지 않았느냐. 이거 너네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건 조금은 빅테크에 대한 반감이 조금 감정적으로 표현된 사설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빅테크가 하는 방식도 무조건 틀린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케일 법칙에 의해서 보세요. 그록3를 보세요. 1년 반 만에 테슬라의 AI. 테슬라의 AI, XAI에서 만든 1년 반 만에 엔비디아의 GPU H100, H200 220만 개를 였더니 진짜 그거 쫓아왔잖아요. 너무 놀라웠어요. 네네, 이것도 놀라운 거거든요. 그 엔지니어들 같이 앉아서 발표한 거죠. 네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그러면 1년 반 만에는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고 이것이 AGI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에서 무조건 빅테크의 방법이 무조건 틀렸다. 딥시크의 방법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맞았다. 물량 공세하는 것도 효과는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딥시크 그 전체가 저는 여러분 항상 기술이 대중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고 딥시크가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도 가격 인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자유 경쟁의 시장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하는 부분에서요. 그러고요. GPT 4.5도 나와가지고 그 뭐 200불 월 200불 내야 되는 거에만 처음에 하더니 오픈AI가 또 풀어줬더라고요. 네네, $20도 사고 있고 20달러짜리 전 쓰고 저는 있는데 올해 안에 나오더라고요. 오픈AI가 다 무료로 풀 거라 봅니다. 그 대신 광고를 붙이겠죠. 네네. 그래서 누구나 오픈AI $20 쓰고 있는 거를 저는 누구나 쓰게 할 거고 지금 이런 걸 AI 브라우저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브라우저를 내놓고 광고 서비스를 하면서 누구나가 AI $20 주고 있는 제미나이도 그렇고 다 무료가 되는 시대로 저는 올해 안은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즈라 클라인과 벤 뷰캐넌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 원문 한번 여러분들 되시면은 한번 번역기 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포인트 있어요. 슈퍼 인텔리전스 AGI 우리나라 갈 수 있냐 이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픈 AI 구글 같은 기업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 트랙으로 다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오픈 AI 같은 기업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스타트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 대학도 엄청나게 AI 관련된 연구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음껏 대학에서 연구했으면 좋겠고 AI 국방에서 북한에서 뒤지지 않게 우리나라의 억제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AI 정부도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하면서 공무원을 해고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AI가 갖고 올 또는 AGI가 갖고 올 수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도 정말 꼼꼼하게 논의하고 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선거라는 기간은 또 표를 당장 봐야만 하다 보니까 저는 기본소득 얘기가 또 먼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엔비디아 30% 뭐 40% 저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논쟁이 AGI 논쟁이라든지 이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얘기하는 거지만
국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보다 우리의 미래 속에서 당신의 일자리가 무엇이고 당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이다. 이런 쪽으로 논쟁이 가야 되는데 부의 재분배에 너무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부의 재분배도 중요합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부의 재분배보다 먼저 될 것은 다들 일하고 싶어 해요.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부를 줄 테니, 돈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일자리도 보장되어 있다. 만약에 안전한 일자리는 이쪽이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셔라. 이런 방향성과 꿈과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것이 가슴 뛰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 미래가 그렇게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이 기대되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고 아침에 기대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경제가 될 거고 그런 AI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좀 내러티브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으로는 어때요? 이재명 대표 예를 들면 뭐 GPU 5만 장 뭐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인프라 투자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미국, 중국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뭐 5만 장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근데 그걸 누가 쓸 거냐가 중요해요. 지금도 사실은 대전에 있어요. 뭐 그러한 뭐 K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뭐 기업마다 2장씩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기업엔 줄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는 스타트업도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다 대학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하는 곳. 연구원들이 마음껏 연구해 보면서 그 친구들이 스타트업 할 거예요. 그러면요, VC 벤처 캐피탈이 우리나라 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재들이 없으니까 투자 안 한 거예요. 그럼 인재들에게 투자하면 그 돈 가지고 GPU를 사던 아니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GPU 칩이 있어요. 카카오도 700억 들여가지고 AI 연구할 때 구글 거 썼어요. 그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돈 투자해주고 모태펀드 투자해주고 민간 투자해줘서 그 돈 가지고 뭐 KT나 SK가 하는 네이버가 하는 클라우드를 써도 좋고 그러니까 수요가 생기면 AI 칩을 사거나 AI 칩이 이미 있는 곳에 가서 씁니다. 이걸 위해서 이미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AI 칩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사는 그것을 제공해 줄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의 돈, 실질적인 자본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본이 왜 못 들어가느냐? 인재가 없어서 못 들어가니 인재를 육성하는데 1, 2년 만이라도 결과가 달라져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갑자기 AI를 가지고 연구한다? 이미 기본 이론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GPU 갖고 뭘 연구하면 논문 하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바로 현장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대치동 부모님들이 어머 AI 쪽 가면 월급도 많이 받는다는데 우리 애들 의대 말고 AI 연구원 보내봐? 이런 바람 분단 말이죠. 이런 바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쫓아갈 수 있다. 1, 2년 늦었는데 뭐 AI 칩 먼저 준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저변이 확대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공대 보내도 됩니까? 그럼요. 의대 대신 공대? 그럼요. 네. 저는 훨씬 더 여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로봇공학 지금 AI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계학과 출신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 필요합니다. 공학도들. 왜냐하면 이 메카닉이 더 AI만 똑똑하면 못해요. 손이 못 움직이면. 그렇잖아요. 의식은 있는데 그렇죠. 손을 못 맞아요. 움직이면 워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AI와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제약 산업도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곳곳에서 AI와 함께 성장할 산업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맨 앞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거나 미국은 다 AGI가 2, 3년 뒤에 올 거라고 믿고 일단 다 파괴해 놓고 도찌하고 트럼프 행정부 파괴해 놓고 거기를 인간이 나간 자리를 AI로 채워서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전에 그렇죠. 설명해 주신 그 가속주의. 가속주의. 왜냐하면 자꾸 그러면 각 제도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밖에 못 듣는다는 얘기.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꼭 이렇게 잔인하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한국도 너무 규제법이 많아요. 저도 조금 전에 그런 관련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너무 규제가 많고요. 국가에서 지금 AI 공무원들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요 국정원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통과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픈 AI를 우리가에 있는 챗GPT를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위해서는요 오픈 AI가 국정원에 신청해야 돼요. 우리 안전한 건지 너네가 테스트해줘. 네이버나 인증받아야 되는 거. 뭐 LG CNS나 이런 데서 만든 거는 통과를 스스로 받겠죠. 한국 국가에 들어가면 시장이 크니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한국 기업들 키워주는 거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경쟁을 인위적으로 줄인다? 왜 우리 공무원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2등인, 3등인 서비스를 써야 되나요? 1등인 서비스를 써보면서 2등, 3등에게 쫓아올 수 있는 후원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면 되죠, 차라리. 국가가 써준다고 해서 이들이 1등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외국 기업들은 응모도 못하고 외국 기업들은 이런 거 정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정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저는 뭐 소베린 AI라고 하지만 소베린 되지도 않는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뭐 도찌처럼 그렇게 다 공무원들 해고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네. 좀 열어젖혀야 된다. 네, 열어줘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가 1등하게 해야지. 저희들하고는 1등하는 그룹들하고는 우리 경쟁하면은 지금 지니까 저희들하고 경쟁력 있을 때까지는 우리 틀 안에서 키우겠다. 이러한 식으로 AI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강정수 박사님 예전에 네. 그 얼마 전에 그 AI 이타주의, 네, 이타적 이렇게 효과적 이타주의, 효과적 가속주의. 그거 구분해서 철학적으로 네. 딱 정리해 주셨는데 네. 점점 가속주의에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에즈라 클라인도 그런 톤이었던 거죠. 그런 톤은 아닌데 인정할 건 인정할 거. 왜냐하면 이게 왜 입장이 달라지면 AGI가 막을 수 없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경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팟캐스트의 글을 읽으면서 놀랬던 거는 AGI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AGI를 기본으로 깔고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이렇게 깔고 가면 이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되게 큰 뉴욕타임즈의 큰 사건이었다고 큰 사건이네요. 네. 잘 새겨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정말 5시, 오후 5시 끝장 뉴스에서는 윤석열 씨 구속 취소와 이에 따른 논란, 법기술적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5시 45분 끝내주는 경제에서는 또 미국 정부는 AGI, 슈퍼인텔리전스가 2, 3년 안에 온다는 가정하에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에즈라 클라인 쇼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둘 다 너무 좀 둘 다 놀라운데 둘 다 너무 차이가 있는 하나는 미래를 향해서 엄청 빨리 가고 하나는 우리는 또 과거에서 이렇게 딱 묶여 있고 이래서 참 착잡합니다. 강 박사님이 좀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바뀌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월요일 오후 5시 45분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다시 보기 보시고 월요일 오후 5시에 끝장 뉴스, 오후 5시 45분에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두 가지 다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